안녕하세요. 키누스입니다. 오늘은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손혜진 작가님의 에세이 나는 3번 죽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가님 소개와 책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손혜진 1987년에 태어나 8세에 소아암, 18세에 희귀암, 22세에 희귀암 재발을 겪었다. 3번의 암과 3번의 수술. 일생에서 암과 싸운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았다. 가끔은 남은 날들이 아주 먼 미래까지 이어질 것 같고 또 가끔은 몇 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혼란 속에서 지내왔다. 그래도 오늘 살아 참 다행이라고 사는 동안 불행한 날보다 웃는 날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있는 힘껏 웃는다. 나는 3번 죽었습니다는 작가의 첫 에세이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투병 생활을 담았다. 혼자 외로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이 겪은 일을 나도 안다고 이 책으로 말을 건네고 싶다. 프롤로그. 사람은 몇 번 태어날까? 사람은 몇 번 태어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은 한 번이다. 세상과 처음 만난 순간 우리가 태어난 날은 한 번뿐이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당신은 몇 번 태어났어요? 라는 낯선 물음을 던진다면 쉬 한 번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다. 질문을 곱씹은 끝에 4번 태어났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살다 보면 새 삶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믿는다. 병원에서, 전쟁터에서, 각종 사고 현장에서 그런 기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몇 번 태어날까에 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가 될 듯 싶다. 내 삶은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의 합작이었다. 살면서 생과 사를 오가는 수술대 위에 3번 눕게 되었다. 수술실에 들어서기 전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매번 오늘이 끝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3번의 수술이 무사히 이루어져서 내게 다시 삶이 주어졌다. 의식이 돌아오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또다시 받은 느낌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아이는 아니었다. 잔병치레가 잦았다. 태어난 지 100일쯤부터 감기에 걸려 기침과 구토를 계속하며 밤낮으로 울었단다. 그즈음 폐렴이 겹치면서 엄마는 하루에 2번씩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워낙 자주 아프다 보니 엄마 등에 업혀 다닌 날이 많았다. 내가 본격적으로 병원 생활을 강요받은 것은 8살 때였다. 소아암, 병명은 신경아 세포종이었다. 1994년 처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주변에선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거라던 아이는 어느새 33살에 어른이 되었다. 그 사이 희귀암인 GIST에 걸려 2번의 수술을 더 겪고 10여 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제1장. 땅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상한 나라 병원에 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가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밥을 먹던 중 배가 아팠다. 쿡쿡 쑤시는 듯 했고 아릿하게 저리는 듯도 했다. 체했나 싶어 손을 조물조물 만지다가 바늘로 땄다. 그 후로도 종종 배가 아팠다.
처음에 걱정하던 부모님은 복통이 반복되자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거로 생각했다. 배 통증은 날로 심해졌다. 아침밥을 먹을 때만 간혹 아프던 게 저녁밥을 먹는 중에도 아팠고 나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아팠다. 미묘하게 욱신거리던 것이 나중엔 노골적으로 배가 당겨왔고 콕 집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뱃속 어느 부분이 꼬집히는 것 같았다. 부모님은 여러 병원에 나를 데려갔다. 내과에 가면 장염이라고 하고 이비인후과에 가면 감기 혹은 폐렴이라고 하는 등 병원마다 진단이 달랐다.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전혀 낫지 않아서 한약도 지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차도가 없어 병원을 옮기는 일이 반복됐다. 몇 달째 복통이 계속되었고 2학기가 시작되던 무렵에는 급식으로 나온 우유를 마시던 중에 갑자기 뱃멀미하듯 속이 울렁거려 교실 책상에 우유를 토해냈다. 부모님은 도저히 안 되겠던지 다음날 바로 부산의 큰 병원에 나를 데려갔다. 검사를 위해 방문한 그날의 병원을 기억한다. 부산 병원 소아과는 또래 아이들로 북적였다. 모자를 쓴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보여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안 불편한가 멍하니 생각했다. 아이들은 다들 눈밑이 어두웠고 안색이 파리했다. 아이들 모습을 훔쳐보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흠칫 놀라서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 속에서 나는 이방인 같았고 그래서 어쩐지 죄책감이 들었다. 부산 병원에 다녀오고 며칠이 흘러 입원을 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무언가 잡혔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열흘 정도 학교에 결석하고 여러 검사를 했다. 의사 선생님은 무언가를 계속 묻고 또 물었다. 부모님은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나는 어서 집에 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처음 맞아본 링거가 불편해서 예민해졌는데 그런 내 기분과는 관계없이 검사 결과가 부모님께 전해졌을 것이다. 의사는 내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권유했을 테다. 아마도 자세한 건 조직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어느새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 아이들처럼 병원 아이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아픈 아이들을 동정했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는 그 무리에 속해졌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분기점을 만나게 된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다. 내게는 그 일련의 사건이 그랬다. 8살에 겪은 수술과 항암 치료는 그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축구공만한 혹이 있다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낯선 의사 선생님이 방문했다. 곧장 내 앞에 온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배에 축구공만한 혹이 있어서 떼어내야 한단다 하고 말했다. 나는 배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돼요. 축구공만한 혹이 들어있으려면 제 배가 있다만 해야 해요. 하고 손짓을 더해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 후로도 혹의 크기를 두고 말씨름이 이어졌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축구공만한 혹이 있다고 말했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옥신각신하다 의사 선생님은 무안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야구공만한 혹이 배에 생겼단다. 그러니 떼어내야 한단다 하고 말했다. 나는 다시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야구공만 하다고? 그래, 야구공이라면 들어있을 만하군
하고 그제야 납득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 선생님은 안정을 찾은 목소리로 그런데 혹을 떼어내려면 배에 이따만 상처가 남는단다 하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어린애가 수술을 겁내지 않도록 다정한 말을 건네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는 병실을 나서기 전에 다시 내게 나쁜 혹을 없애야 한다며 용감하다는 격려를 건넸다. 수술하던 날에 대한 기억은 드문드문 남아있다. 나는 이동 침대에 누워 옮겨졌고 이동 침대를 따라오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가 슬프지 않도록 위로하고 싶었는데 무얼 어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울지마 하고 이야기하려다가 이동 침대 주변에 사람이 많아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못했다. 엄마와 단둘이 있게 되면 말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엄마가 괜찮아질지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이동 속도가 빨라서 무서웠고 멀미하듯 어지러웠다.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주변은 무척 분주했다. 잠시 후 머리 위에 비닐 모자가 씌워졌다. 지금 당장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를 보며 무슨 말을 꺼내려 하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졌다. 필사적으로 입을 뻐끔거리며 말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다. 내 눈빛을 읽었는지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하고 나를 달랬다. 엄마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빨갛게 충혈된 눈에 마음이 아팠다. 그게 아니라 하고 생각하다가 그대로 까무룩 어둠 속에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계속 읊조렸다. 말해야 하는데 엄마한테 말해야 해. 그러다 어느 순간 번쩍 눈을 떴다. 갑작스런 비 때문에 눈이 부셨다. 눈을 깜빡이며 앞이 보이길 잠시 기다려야 했다. 막상 눈을 뜨자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멍했다. 나는 어딘가에 누워 있었고 온몸이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얼굴 위로 조명이 빛나고 있었다. 여긴 어디야 하고 의아하던 참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다 이내 정적이 내려앉았다. 공기가 순간 멈춘 걸 어쩐지 느낄 수 있었다. 초록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어른의 얼굴이 쑥 들어왔다. 마주친 갈색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눈동자가 예쁘다 하며 쳐다보다가 엄마는? 하고 물어봤다. 정확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갈색 눈의 어른은 곧 볼 수 있단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곧 다 볼 수 있어 하고 말해주었다. 안심돼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몸이 무거워서 대신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을 하려고 눈을 떴는지도 잊어버린 채 안도감에 이내 눈을 다시 감고 잠이 들었다. 그날 나는 엄마에게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엄마는 괜찮다며 나를 달랬지만 8살이던 나는 내가 수술하러 가는 중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장시간에 걸친 큰 수술이었고 생존율이 30%대로 별로 높지 않다는 걸 훗날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엄마에게 어떤 말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가 나를 살렸나 싶기도 하다. 머리를 자르고 수술 이후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어 링거로 항암제를 맞았다. 항암 치료 약물에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링거병과 연결선은 은박지로 빈틈없이 감싸여 있었다. 은박지가 팔에 닿을 때마다
꺼끌꺼끌한 감촉이 전해졌다. 항암제를 맞으면 속이 메스꺼렸다. 링거병이 수액거리에 달리면 그때부터 속이 느글거려 토기가 치밀었다. 나중에는 은박지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났다. 매일 새벽 피검사를 했는데 그날의 백혈구 수치에 따라 항암제 투여가 안 되는 날도 있었다. 그러면 입원하는 날이 더 길어졌다.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괄호 열고 사실 어릴 때는 이유도 모른 채 괄호 닫고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하염없이 오르길 기다리곤 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몹시 지루했다.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얼른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가고 싶었다.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항암 치료를 못하게 되면 엄마는 늘 밥을 많이 먹자라며 다독였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었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데 그중 모낭세포가 죽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약 65%가 탈모증을 겪는다고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면 빠진 머리카락이 베개 여기저기에 붙어 있고는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져 침대보, 이불, 침대 바닥과 주변 곳곳에 머리카락이 뭉쳐 있는 걸 쉬이 발견할 수 있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그럴 때면 엄마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는 하셨다. 엄마는 청테이프를 이용해 베개와 이불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수시로 떼어냈다. 주변의 다른 아이 엄마들이 머리를 미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하는 충고에도 묵묵히 청테이프로 떨어진 머리카락을 떼어내며 버텼다. 내가 아픈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아니면 여자아이라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지금도 짐작할 수 없다. 항암 치료를 진행할수록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청테이프만으로 청소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엄마는 버티고 버티다 머리카락이 성기게 남자 어쩔 수 없이 나를 근처 미용실에 데려갔다. 머리를 밀까 하고 물어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차마 싫다고 말하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손을 꼭 잡은 엄마는 머리카락 한 올 없는 내 머리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나는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있던 머리카락이 없어지니 역시 어색했다.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 하나 없는 내 머리를 쓱쓱 문질러 보았다. 뭔가 매끈매끈한 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잘 통해서 이상하기도 했다. 머리카락은 또 자라는 거라고 생각하자 크게 상관없어졌다. 병실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머리카락이 없는데 나 혼자만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차라리 속 시원하기도 했다. 나는 비로소 아픈 아이 무리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다행히 엄마는 내 모습에 금방 적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카락이 없어서 아쉬운 건 나였고 엄마는 진심으로 편한 것 같았다.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이제 머리 안 감아도 되니까 편하지 하고 물었다. 그때 내 마음은 수건으로 쓱 닦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기는 한데 그렇긴 한데 했지만 이미 밀었으니까 별 수 없지 싶었다. 어린 내게 있어서 민머리는 마치 아픈 아이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을 깨끗이 밀어버리니까 역시 내 존재가 전보다 더 환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실에서 주로 손수건을 머리에 쓴 채 지내다 바깥으로 나갈 때면 뜨개 모자를 쓰곤 했다. 병원에선 괜찮았지만 병원 밖으로 나가면 민머리인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파란 하늘, 빨간 컵라면.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구토가 심해졌다. 링거를 통해 약물이 주입되는 내내 속이 울렁거려 먹은 음식을 다 토해냈다. 나중엔 토할 곳도 없어서 헛구역질만 해댔다. 그럴 때면 간호사 언니가 구토를 억제한다는 주사약을 링거를 통해 넣어주곤 했지만 효과가 있긴 있는 건가 어린내가 항상 의문을 품을 만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진이 빠져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속이 잠잠해졌다. 더 구토할 힘도 없이 뻗어버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잠시라도 속이 편해지면 언제나 잠을 자려고 했다. 끼어있으면 언제 또 속이 메스꺼릴지 몰라서였다. 점점 심해지는 관절의 아픔과 반복되는 구토의 괴로움을 자는 동안만큼은 잊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깊은 잠뿐이었다. 잠에 빠질 때만큼은 토하느라 바짝 힘이 들어가 있던 배의 근육도 느슨해졌다. 구토는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더 심해졌다. 살이 빠지는 만큼 체력이 떨어져 버티기 힘들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한 번의 항암 치료가 끝날 때마다 내 일부가 어디론가 증발하는 느낌이었다. 독한 치료를 버티려면 그래도 밥을 좀 먹어야 할 텐데 입맛이 없었다. 입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거북한 데다 음식을 씹는 것조차 귀찮았다. 엄마는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한 숟갈만 더 먹자 하면서 밥을 주곤 하셨다. 그 한 숟갈이 두 숟갈, 세 숟갈이 되곤 했다. 그땐 아무리 힘들고 토하고 싶어도 꾸역꾸역 음식을 먹어야 했다. 먹다가 음식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면 옆에 뒀던 통에 급하게 토해냈다. 기껏 먹은 음식을 그대로 뱉으면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식판을 치웠다. 그런데 딱 한 번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 컵라면이었다. 아침부터 유리창 위로 빛발이 쏟아진 날이었다. 그날도 온종일 입맛이 없었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고서 한 입만 더 먹자 하고 애원했다. 힘겹게 밥을 삼키고 있는데 옆 침대 아이가 먹고 있는 컵라면 냄새가 솔솔 풍겼다. 비가 와서 유난히 냄새가 짙었다. 그때까지 나는 컵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에게 컵라면이 먹고 싶다고 졸랐다. 누워서 시름시름 앓으며 때를 썼다. 과자 줄까 엄마가 물어도 아니 컵라면 먹을라 하고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에 엄마는 나를 휠체어에 태워 옥외 휴게실로 나왔다. 아마 냄새가 나면 다른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할까봐 밖으로 나왔을 거였다. 그날 생애 처음 컵라면을 먹었다. 꼬들꼬들하고 짭조름한 면발은 맛이 있었고 비가 그친 바깥 공기가 상쾌해서 내 기분은 최고였다. 잘 먹는 내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맛있어? 하고 묻자 나는 응 하고 해맑게 대답했다. 나뭇잎 냄새, 흙냄새, 물 웅덩이에 비친 맑게 갠 하늘, 새빨간 컵라면.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생생히 기억한다.
내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슬퍼하니까. 처음 골수 검사를 받던 날의 기억은 각인된 것처럼 남아있다. 간호사 언니가 병실에 들어와 내 이름을 부르고는 무슨 검사를 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간호사 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가방을 챙겼다 내려놨다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켜보던 간호사 언니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간호사 언니를 따라 나섰다. 두어 개의 병실을 지나 간호사실 맞은편에 위치한 자그마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은색의 철제 끌차와 초록색 천, 고동색의 가죽이 씌워진 간이 침대뿐이었다. 간호사 언니는 나에게 방 중앙에 있는 간이 침대에 올라가 눕자고 하셨다. 그 삭막하고 좁은 공간이 무서워서 문 밖에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엄마와 간호사 언니는 금방 끝이 난다며 설득했다. 몇 분간 버티다가 곤란해 보이는 간호사 언니와 눈물이 맺힌 엄마를 번갈아 바라본 후 별 수 없이 방에 들어섰다. 방 안은 서늘했고 어쩐지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낯선 공간에서 알 수 없는 불안에 떨며 침대에 엎드렸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고 어른들끼리 뭐라고 속닥대다가 순식간에 등 위에 초록색 천이 씌워졌다. 곧 우두둑 소리가 들리더니 참기 힘든 아픔이 찾아왔다. 예상치 못한 고통에 비명을 내질렀다. 동시에 내 앞에 앉은 간호사가 손가락 끝에 바늘을 찔러 피를 뽑았다. 엄마가 나를 이런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쉼없이 엄마를 불렀다. 나를 구해달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다가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지 하고 원망하다가 끝내 체념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울고 불고 하느라 진이 다 빠졌을 때쯤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붙잡던 손길이 사라졌다. 그러고는 검사가 다 끝났다며 간호사 언니가 나를 침대 밑으로 내려주셨다. 방문이 열리고 검사실 문 앞에 선 엄마를 원망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다시 본 엄마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 눈과 코가 빨개져 있었다. 배신감으로 분노했던 마음이 금세 속상해졌다.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엄마도 힘들었구나. 안심이 되면서도 슬펐다. 여전히 울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간호사 언니를 따라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허리에 받친 모래주머니가 몹시 딱딱했다. 간호사 언니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고 당부했고 엄마는 여전히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잠이 들었다. 골수 검사에 관한 첫 경험이 워낙 강렬해서 다음에 검사실 앞에 섰을 때는 그 방에 들어가길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 들어서서 눕게 되었고 혼자 각오를 단단히 했다. 하지만 또다시 울고불고 생난리가 벌어졌다. 생전 겪게 될 줄 상상도 못한 그 고문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검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엄마의 눈은 또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엄마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다음에는 울지 말고 꾹 참아야겠다. 내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슬퍼하니까 하고 속으로 다짐을 했다. 그날 침대로 돌아와 누웠을 때 엄마한테 괜찮아, 안 아파라고 말하려다가 거짓말인 걸 알아서 결국 하지 않았다.
그때 이 고통이 앞으로 계속될 여정임을 막연하게 예감했던 것 같다. 첫 번째 검사만 해도 일시적인 단 한 번의 이벤트인 줄 알았다. 두 번째로 하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계속될 일임을 직감했다. 골수 검사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매번 할 때마다 엄마가 저렇게 울면 어쩌나 싶었다. 어떻게 하면 덜 아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심 끝에 아이다운 단순한 생각으로 다른 곳을 아프게 해야겠다 싶었다. 세 번째 골수 검사를 했을 때는 울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손톱으로 아주 세게 눌렀다. 아무리 손가락을 꼬집으며 아프게 해도 등에 바늘이 꽂히는 고통보다 아프진 않았다. 그래도 등의 고통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 나는 손가락이 아프다 하고 읊조리며 손가락에 집중하려 했다. 어린 내가 고안한 이 허접한 대처법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 골수 검사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물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무리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래도 전처럼 서럽게 울진 않아서 검사가 끝난 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가 잘 참았다 하며 칭찬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순간은 방을 나서며 엄마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봤을 때였다. 검사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눈물을 글썽이던 엄마는 전과 달리 내가 울지 않아서 놀란 것 같았다. 아프지 않았냐는 물음에 괜찮아, 참을만 했어 하고 대답했다. 조금 더 씩씩해지고 한 뼘 더 성장한 순간이었다. TV 채널 쟁탈전. 수학과 병실의 창가 테이블에는 소형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었는데 돈을 넣으면 딱 그 시간만큼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텔레비전은 병원에서 보내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었기 때문에 채널을 놓고 은근한 눈치 싸움이 생겼다. 보통 채널 선택권은 돈을 넣은 아이가 가졌다. 동시간대 여러 채널에서 만화 영화가 방영되던 때라서 리모컨을 쥔 아이의 취향에 따라 만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볼 때면 좋았지만 로봇 시리즈물이 방영될 때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그냥 자는 걸 택했다. 무료한 것은 어른들도 똑같았기 때문에 가끔은 보호자와 아이 사이에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른들은 주로 드라마나 뉴스를 보고 싶어 했고 아이들은 당연히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 미묘한 채널 쟁탈전을 보고 있노라면 하는 것 없이 지칠 때도 있었다. 이번 초반에만 해도 중증 아이들이 머물던 소아과 병실 두 곳에만 텔레비전이 있었다. 100원을 넣으면 10분 동안 시청할 수 있어서 보통은 500원을 넣고 50분 정도 보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병실에도 텔레비전이 생겼다. 일반 병실에서는 항상 드라마나 뉴스를 틀었다. 그래서인지 소아과 병실에 머물던 부모님들은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지면 슬쩍 다른 병실로 갔다. 나는 잠에서 깼을 때 엄마가 곁에 없으면 상당히 짜증을 냈다. 옆 침대 아주머니에게 우리 엄마는요 하고 묻거나 불러달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어디 갔다 오냐며 신경질을 냈다. 그래서 엄마는 내 곁에서 좀 채 떨어지지 않았다. 딸이 자는 사이에 잠깐 텔레비전 보러 갔을 뿐인데 나 또한 지루하고 심심했기 때문에 곁에 없는 엄마에게
더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흐르면서 텔레비전에서 동전 넣는 부분이 뜯겼다. 동전 보관함을 열어놔서 거기에 든 돈을 다시 투입구에 넣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누가 돈을 넣느냐 하는 눈치 싸움은 없어졌고 리모컨을 먼저 집는 사람이 채널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리모컨을 잡고 몇 시간째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고르는 아이 때문에 짜증나는 일도 있었다. 나중에는 돈을 넣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들어왔지만 밤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건 여전했다. 환자들이 쉬어야 한다는 병원 방침에 따라 10시 정각에 수신이 뚝 끊겼다. 소아과 병실에서는 아이들을 일찍 재우기 위해 보통 9시쯤 텔레비전을 껐다. 다시 시청이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였다. 7시 30분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언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까 학수고대했다. 자는 아이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서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낮에도 형광등을 잘 켜두지 않았다. 밝은 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나로서는 그 점이 괴로웠다. 자는 아이들이 많던 어느 오후 나는 볼륨을 작게 하고 눈치를 보며 텔레비전을 봤다. 병실은 어둡고 소리는 잘 안 들려서 눈으로 영상만 보는 게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소심해서 그렇게 봤지만 누가 자든 말든 개의치 않고 소리를 크게 틀고 시청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배려하는데 쟤는 왜 안 해? 하는 마음에 억울하기도 했다. 형광등을 잘 켜두지 않는 병원 생활은 그래도 텔레비전을 볼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진짜 답답한 건 책을 볼 때였다. 나는 책을 보고 싶은데 병실에 부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실 안에 형광등을 껐다. 자기 아이가 자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 다시 불을 켜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두침침한 상태로 책을 봤다. 쉽게 눈이 피로해졌고 그러면 신경질이 나서 읽던 책을 덮어버리고 나도 잠을 청했다.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잘 때는 누군가 자꾸 불을 켰다. 내가 잠들어서 엄마가 불을 끄면 어둡다고 불을 켜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었다. 괄호 열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아이들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 같지만 괄호 닫고 그러면 엄마는 다시 형광등을 켜고 내 침대에 커튼을 쳤다. 빛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실내가 밝으면 잠들기가 쉽지 않았다. 잠을 자도 옅게 자니 작은 소리에도 자꾸 깼다. 그래도 불을 꺼달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쌓여서 감정이 상하기도 했지만 다들 참고 지냈다. 단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픈 아이는 응석바지로 자랐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간혹 아픈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장난감을 사주는 것으로 대신하는 부모도 있었다. 한 번은 그런 아이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줬고 먹고 싶다는 과자며 음식도 모두 사줬다. 나는 그 아이가 가진 다른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딱 하나 낚시 장난감에 흥미가 갔다. 하루는 낚시 장난감을 빌려서 놀았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때를 써서 다시 돌려줘야 했다. 아이는 나 낚시 장난감 지금 할래 가져와 하면서 짜증을 냈다.
너 저거 안 갖고 놀았잖아.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도록 해. 하고 아이 엄마가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곤란해하는 아이 엄마의 표정에 금방 장난감을 돌려주고는 못내 아쉬워했다. 그 아이는 그 뒤로 더 예민하게 장난감을 챙겼다. 아이 엄마가 낚시 장난감을 치우려고 가져가면 또 내게 빌려줄까봐 그런지 그거 일이네 할 거야 하고 말하며 완전히 꽁꽁 싸매고 놀았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 아이는 물론이고 아이의 장난감에도 더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아이의 침대에 올라가서 같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는 함께 놀다가도 다른 아이가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냉큼 가져갔다. 그러고는 실증이 난 장난감을 들이밀었다. 그런 식이니 다른 아이들도 점점 그 아이 곁에 가지 않게 되었다. 결국 혼자 놀게 된 아이는 엄마나 심심해하고 투덜댔다. 그러면 아이 엄마는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아마 매점에 가는 걸 거야 하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갔다 오면 늘 과자를 잔뜩 사왔다. 아이는 과자를 사오면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그 아이는 이것 좀 보라는 듯 자랑스럽게 과자를 늘어놓았고 그 모습을 본 병신을 아이들은 각자 엄마에게 나도 과자 하고 졸랐다. 하루는 나도 엄마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보챘다. 드문 경우였다.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는지 우리 집은 간식으로 과일을 먹었고 과자류를 먹는 일은 드물었다. 과자를 사달라고 하면 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과자는 엄청 비싸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다. 그날은 비스킷을 사 먹었는데 막상 먹으니 별 맛이 없어 몇 조각 집어 먹지도 않고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었다. 아마 항암 치료 중이라 입맛이 떨어져서 그랬을 거였다. 며칠 동안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과자라는 게 그 애가 먹을 땐 맛있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별거 아니네 했다. 한 번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와 같은 병실을 썼다. 그 아이는 늘 노래를 흥얼거렸다. 하루는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아이의 보호자가 앞에 나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잘하면 용돈 줄 테니까 하고 말했다. 아이는 냉큼 병실 중앙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들썩들썩 춤까지 춰가며 생글생글 웃는 아이의 눈은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내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으면 괴로웠을 텐데 그 아이는 진심으로 무대를 즐기고 있었다. 반응이 좋으니 한 곡을 더 불렀다. 간호사 언니도 들어와 웃고 옆 병실 어른들도 구경을 왔다. 부끄러움이 많았던 나는 남 앞에 나서기를 겁내지 않는 그 아이가 무척 신기했다. 그때 이후로 그 아이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나와 입원하는 시기가 달랐던 건지 다른 병원으로 가버린 건지 아니면 완치를 한 건지 그도 아니면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건지 알지 못했다. 마지막 이유만 아니길 바랄 뿐이다. 바깥 바람이 좋아서. 병원 5개 휴게실은 소아과 병실과 같은 6층에 있었다. 나무와 작은 매점이 있는 공간이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바깥바람을 쐬고 싶을 때면 5개 휴게실에 나왔다. 담배 피는 어른들로 인해 담배 연기가 심했기 때문에 소아과 병실 보호자들은 아이를 잘 데려가지 않았다. 엄마는 담배 피는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나를 데려와서 10분 정도 짧게 머물렀다. 가서
뭘 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건물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었다. 병실 안이 갑갑해서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면 옥외 휴게실에 나와서 포근한 햇살, 산들바람을 느끼고는 했다. 지긋지긋한 양냄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신선한 풀향기를 맡는 게 좋았다. 옥외 휴게실에 가려면 휠체어를 타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번거로웠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주 나가자고 하지는 않았다. 휠체어를 구하는 것부터 꽤 어려워서 그랬다. 소아과 병실 두 곳에 배정된 휠체어는 2대뿐이었다. 대기 상태인 휠체어를 마주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검사를 가려 해도 휠체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당일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오전부터 미리 침대 곁에 휠체어를 가져다 놓고는 했다. 정말 급하게 검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휠체어 2대가 모두 없으면 간호사들은 다른 병실 휠체어, 보통 어른 병실의 휠체어를 잠시 빌려왔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산책을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건 꽤 눈치가 보였다. 그래도 날이 좋을 때면 눈치껏 휠체어를 타고 옥외 휴게실로 나갔다. 그런 날은 밖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이 좋아서 엄마에게 나가자고 조르고는 했다. 그런데 추운 날은 감기에 걸린다고, 더운 날은 열사병 위험이 있다며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았다. 막상 밖으로 나가게 되어도 엄마가 휠체어를 미는 게 힘들 테니 계속 타고 돌아다니자고 떼를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들어갈까 하고 물으면 그저 응 하며 대답하고 말았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2층 대기실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낮에는 외래 환자로 북적해서 방문할 수 없었다. 사람 많은 곳은 감염 위험이 높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병원 2층도 한산해졌다. 입구 맞은편에 트인 계단으로 바람이 들어와 대기실은 기분 좋게 선선했다. 아주 가끔 컨디션이 좋은 날은 1층에 내려가기도 했다. 찬바람을 쐬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주 가본 건 아니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라도 나면 항암 치료가 일시 중단되었고 퇴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참 늘어나게 되므로 당연했다. 드물게 주말에 외출하게 될 때가 있었다.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기쁨을 맛보지만 곧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내 울적해졌다. 당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픈 아이라는 분명한 위치뿐이었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을 벗어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전혀 없었다. 그 모든 일이 내게 주어진 당연한 삶이었다. 아마도 다른 삶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보통의 8, 9살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언제였던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이가 주말 동안 외출했다. 그 아이가 일상복으로 갈아입으며 신나서 나갈 채비하는 걸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나도 집이 가까우면 주말마다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면서 그날 밖에는 눈이 왔다. 저 아이는 집에 가니까 눈도 밟아보겠네. 나도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눈발이 흩날리는 풍경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다. 눈이 내려서 하늘이 흐렸다. 형광등을 켜놓아도 병실이 어두웠다. 날씨 때문인지 외출하는 아이 때문인지 기분이 울적했다. 유난히 가라앉은 기분에 엄마에게 충동적으로 눈이 보고 싶어 하고 졸랐다. 휠체어를 타고 6층 옥외 휴게실로 나가자고 조르니
엄마는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릴 수 있다며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또 잠을 잤다. 깨어났을 때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저녁밥을 먹은 후 다시 엄마, 눈 보고 싶어. 진짜 잠깐만 옥외 휴게실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반쯤 체념한 상태로 졸랐다. 잠시 고민하던 엄마는 나를 휠체어에 앉히고는 이불을 꽁꽁 둘러 얼굴만 조금 나오게 감쌌다. 그 상태로 옥외 휴게실 대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곧장 회전문을 나가 병원 입구에 자리 잡고 눈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잊고 있던 아이다운 천진함을 되찾은 느낌이 들었다. 노출된 얼굴에 닿는 찬바람이 기분 좋았다. 갑갑한 병실에서 벗어나 상쾌한 바깥 공기를 쐬자 속이 탁 트였다. 고요하고 정적인 밤이었다. 그 순간의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손혜진 작가님의 에세이 나는 3번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설명란에 도서 구매 링크도 써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또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뿅 바이바이.